오늘은 MBTI와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깨달음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MBTI의 장점은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외향, 내향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E와 I의 차이죠. 그냥 이런 게 몇 개 더 있는 거예요. N과 S의 차이, T와 F의 차이, 그리고 J와 P의 차이, 이 네 가지가 답니다. 심플하죠? 그리고 효과가 눈에 보인다는 것도 장점이죠. 예컨대 N과 S가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T와 F가 서로를 오해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와, 이거 진짜네 하는 거죠. 이렇게 쉽고 효과가 눈에 보인다는 장점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인기 면에서 MBTI를 대체할 만한 성격 테스트가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MBTI가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이 있죠. 바로 긍정적인 시각이라는 건데요. MBTI는 16가지 캐릭터 하나하나를 모두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물론 MBTI를 만든 마이어스의 의도가 담긴 겁니다. 마이어스는 이 성격 유형 테스트를 사람들 각자가 가진 특별한 재능을 개발하는 도구로 생각했거든요. 아마도 이런 점 때문에 더 인기를 끌게 된 게 아닐까 합니다. 사실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MBTI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MBTI 자료나 설명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시각, 어쩌면 거의 정반대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성격 테스트도 있는데요. 애니어그램이 바로 그겁니다. 애니어그램의 기본적인 시각은 우리 모두가 고장난 존재라는 거예요. 다들 마탱이가 약간씩은 간 상태라는 거죠. 성격이라는 게 그 고장난 부위가 사람마다 다 달라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애니어그램이 대중화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배우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이겠지만 이런 이유도 있다고 봐요. 뭔가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검사에서 나온 유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으면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너라고? 내가 그런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넌 이렇게 저렇게 고장났거든, 찌질하거든, 간사하거든, 포악하거든, 이런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MBTI에서는 넌 이런저런 재능을 타고났거든, 남들과 다른 이런 특별한 점이 있거든, 이렇게 말해주는데 당연히 그쪽이 듣기 좋죠.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주 보러 갔는데 어떤 점쟁이는 좋은 얘기를 하고 어떤 점쟁이는 나쁜 얘기를 해요. 누구 얘기를 더 듣고 싶냐는 거죠. 당연히 전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가끔씩 나쁜 얘기가 뭔지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매트릭스의 네오처럼 빨간 약을 집어드는 거예요. 그래, 좋아, 기분이 살짝 나쁘긴 하지만 일단 가보는 거지 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고, 이러는 겁니다. 제 채널을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원래 저는 애니어그램에 아주 깊이 빠졌던 사람이에요. 이게 대중적인 인기가 없어서 그렇지 한번 맛들리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재밌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MBTI보다는 애니어그램이 더 재밌어요. 뭐랄까, MBTI가 초보자용이라면 애니어그램은 최소한 중급자 이상은 되어야 즐길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애니어그램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걸 통해 제가 알게 된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건 애니어그램뿐 아니라 MBTI 같은 다른 성격 이론이나 심지어 별자리나 사주팔자 같은 점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런 거 전혀 몰라도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좀 알게 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리고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별거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인생 별거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걸 깊이 알면 그런 생각이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확실히 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주팔자를 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세계에 대해서 좀 압니다. 점쟁이들은 그걸 알죠. 사회적으로 엄청 성공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인생도 별거 없다는 걸, 왜? 그 사람들도 점을 치러 오거든요. VIP 고객이죠. 일단 점을 치러 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아쉬운 게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세상 아쉬울 것 없어 보이는데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돈은 엄청 많은데 건강이 안 좋거나, 너무 잘생기고 예쁜데 명이 짧다거나, 지위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는데 자식이 속을 썩인다거나, 이런 게 다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부잣집에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절세 미녀이고 성격도 너무 좋아서 어딜 가도 인싸고 배우자도 끝내주고 자식들도 다 잘되고 걱정거리 하나 없이 천수를 누리다가 죽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 비슷하게 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극소수고 그들조차도 남모르게 힘든 시절을 겪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쓴맛 단맛 다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사람마다 단맛을 느끼는 분야와 쓴맛을 느끼는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 인생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왜 MBTI나 애니어그램, 심지어 사주팔자가 이런 것과 관련이 되냐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실제 삶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MBTI만 해도 마이어스 모녀에 의해 시작된 거지만 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들의 삶을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업데이트된 거고요. 애니어그램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 거죠. 그리고 사주팔자 같은 점수는 비록 출생일시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거라서 이런 성격 테스트에 비해서도 비과학적인 면이 있지만 어쨌든 역사는 훨씬 오래된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 상담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인생의 원리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캐릭터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ENTJ니 ISFP니 이런 게 다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애니어그램은 숫자죠. 1번 유형, 4번 유형 이런 것도 다 그런 거고, 그리고 사주팔자에서 호랑이띠니 용띠니 갑자일주니 을축일주니 이런 거, 점성술의 양자리, 물병자리 이런 게 다 캐릭터예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헤라, 아폴론 뭐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칼 융이 말하는 원형이라는 거죠. MBTI나 애니어그램, 사주팔자 이런 게 다 인간을 설명하는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결코 완전하지 않아요. 결함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캐릭터 각자는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는 불완전한데 그 불완전한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전체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생의 원리예요. 그래서 인생 별거 없다는 겁니다. 뭐 내 인생은 그렇다 치고 남의 인생은 별거 있는 것 같죠? 와, 쟤는 돈 많아서 여행도 잘 다니고 만난 것도 많이 먹고 자기 관리 잘해서 얼굴도 예쁘고 날씬하고 참 좋겠다. 이렇게 맨날 SNS에서 남 잘 나가는 거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현타가 와서 근데 나 같은 건 도대체 왜 태어난 걸까? 근데요, 내가 바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별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SNS에 그런 걸 올리는 이유가 누군가 그걸 보니까 올리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걸 봐야 합니다. 아무도 안 보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만큼 돈이 많은 부자들 있죠? 근데 실제로 놀고 먹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업을 한다거나 정치를 한다거나 대부분 그렇게 살죠. 왜 그럴까요? 물론 큰 뜻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사는 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맨날 혼자서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그렇다고 친구 불러서 노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걔넨 바쁘거든요. 돈 벌어야 돼요. 근데 나는 돈 벌 필요도 없고 집도 좋고 밥도 맛있지만 혼자서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내가 이거 하려고 그렇게 고생해 가면서 돈을 벌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성공의 끝에는 권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나를 보면서 부러워 미치거나 내가 선망의 대상이라면서 존경과 환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서 한숨 쉬는 사람들이 있어야 어떻게 하면 나처럼 될 수 있냐면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갓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돈은 어느 정도까지 행복과 비례하지만 어느 선을 넘어서면 돈이 더 많아도 행복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돈에 올인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다 포기하고 오직 성공만을 쫓아 여기까지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돈도 벌 만큼 벌었겠다, 이젠 좀 일을 줄여도 되는데 계속 워커홀릭으로 사는 이유가 그게 제일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덜 심심하기도 하고요. 놀면 뭐하냐는 겁니다. 친구도 없고 연인도 없는데 이제부터 사귀면 되지. 맞아요, 그럼 되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이런 사람들 중엔 자기 일은 잘하는데 사적인 인간관계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겁니다. 직업은 좋은데 못소리는 사람들 있죠? 연애가 서툴다 보니 그 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잖아요. 애 같은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이는 30이 훌쩍 넘었는데 10대 애들이나 할 만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한쪽 면만 발달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에 있어서는 프로인데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미성숙한 면이 있는 거죠.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자신의 어린아이 같은 면을 드러내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데 성격상 그게 잘 안 돼요. 도움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만 하면서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혹시 오해 없길 바랍니다. 돈 벌고 성공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내가 보기에 누군가가 세상 걱정 따윈 아무것도 없고 행복하기만 한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다 불완전한 거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막연히 부러워하기보다는 내가 만약 성공하면 그게 과연 좋기만 할까? 그리고 내가 진짜 그걸 원하는 걸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게 낫습니다. 성공에는요, 대가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 치렀거나 혹은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게 좋아요. 조금 덜 성공하더라도 그게 더 낫다고 봅니다. 성공은 얻었지만 그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